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은 총선기획 세 번째 시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위상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제주 MBC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유권자와 함께 정책 선거로 만들기 위해 제주신보, 제주-CBS, 제주의 소리 등 언론 사사가 선거보도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선거보도 자문단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YMCA 송교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YWCA 이신선 사무총장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강보배 사무국장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 앞두고 선거보도 자문단에서 제주의 미래, 도민의 손으로라는 취지로 다양한 아젠다를 제안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현안 갈등 해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지 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제주특별자치도 얼마나 특별한지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송규진 총장님, 네네. 예, 제주 얼마나 좀 특별합니까? 원래 취지는 이제 자치 입법이라든지 자치 재정, 자치 인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주민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취지로 긍정적인 취지로 출발했는데요. 중앙정부의 권한 이안을 한 4천여 개를 이양받아 왔는데 도지사에 쏠리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출범 이후에 대단히 개발 계획이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또 이제 그 제주의 어떤 그 공유지인 토지들을 그 외국 자본들에게 다 팔아 넘기는 그런 여러 가지의 악조건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과연 이제 특별자치도가 돼서 행정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 도리어 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는지라는 의견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신선 총장님은요? 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말 그 지역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정말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체감하기도 어렵고요. 더 피폐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는데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념도 모호했고요. 사실 그 자치나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고민하고 또 합의를 가는 과정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특별자치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호진 실장님. 예, 그 제도적으로는 이제 제주도가 특별함을 누리는 거는 일단은 이제 감사위원회가 어정쩡하지만 약간 독립된 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가 여전히 또 어정쩡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게 있고, 나머지 말씀하신 거는 두 총장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이 막강한 권한들이 도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고 제왕적 도지사라고 표현될 정도로 도지사를 위한 특별한 권한이 된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아울러서 JDC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에 많은 권한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개발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도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현실에서는 불편한 그런 좀 제도가 돼 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나 향후 국가의 방향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제주도는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평균 자치도, 더 나아가면 평균 이하 자치도가 될 수밖에 없어서 지방 분권에 대한 좀 새로운 개념도 정립될 것 같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강보배 국장님 어떤 평가 주십니까? 앞선 이야기들과 다들 동의하는데요. 도대체 특별한 게 누구한테 특별한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듭니다. 말 그대로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걸 누려야 되는 건 제주도민들인데 정작 도지사한테만 이 특별함이 가 있는 거 아닌가. 주민들의 자치권은 훨씬 멀게 있고 지방분권의 강화는
다른 시도와 크게 다름없고 결론적으로는 도민들이 특별해야 되는 자치도인데 도민들이 아닌 도지사만 특별한 자치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네 분 의견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사실은 제주의 어떤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제주의 발전도 하고 도민들도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좀 제주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뭐 현재 한 10년 뭐 이상 넘었는데 도민들의 그런 만족도가 높지 않은 걸 보면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특별자치도 취지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민자치권 부분 먼저 얘기해 보죠. 물론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이런 논의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기초자치권 확대 요구하는 그 도민들이 많습니다. 강우재 실장님. 그 2005년 저희가 7월 27일 날 멀쩡했던 시군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를 하게 됐고 여러 사정 끝에 주민 의견이 이제 시군을 폐지하는 쪽 모아지면서 법률이 개정됐고 시군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별도로 설계된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제주도만 유일하게 자치권이 없는 곳이 돼버린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근본적인 이제 반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에서도 뭔가 불편하면 이제는 과거에는 군수님이나 시장님 만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집회도 시청에서 안 합니다. 대부분 다 도청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든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불편함이 있어도 가까운 지방 정부가 아니라 도청에 가서 모든 걸 풀어야 되는 과정으로 보니까 상당히 생활적 불편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논리적으로도 그러면 풀뿌리 자치권이 없는데 과연 지방분권의 백미라고 우리가 제주도를称송할 만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15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결론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거에 대한 이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여러 차례 노력들은 좀 돼 왔는데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떤 그 평가들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작년까지 도의회에서 이 행정구조 개편 관련한 부분, 그래서 이게 시장 직선제 관련한 부분을 이제 동의를 받고 중앙정부에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에서 제주도만 이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없다. 만약에 이제 행정지산 직선제를 갈 경우에는 그동안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기초단체 부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결이 됐죠. 그래서 한 1년여 동안의 도민공감대가 숲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특별자치도의 주민들이 자기결정 권한이 굉장히 훼손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헌법적으로 이제 특별자치도가 좀 개진이 돼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진정한 이제 자치도로서의 개념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 주시죠. 그 행정체제 개편이 한 10년쯤 이제 넘게 이제 끌어오고 있는데 저는 되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치권 확대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로 자치권이 축소된 지역이 더 공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설명회를 거치고 또 전화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어떤 안이 나왔어요. 근데 한 번 나오면 의회에서 반대하고 한 번 나오면 행정에서 반대하고 또 뭐 이렇게 국회가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의견들을 한 발자국 나가는 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일단 어떤 방법이든 시도를 해보면서 사실은 더 많은 도민들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고 또 그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행정시장이 뽑으면 사실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문제 부분들도 우려가 있지만
완전한 해법을 찾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논의선상에서 그치지 말고 한 발자국 좀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그동안 가져봤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행정시장이 어떤 문제가 행정시장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입법권이라든가 자치재정권이라든가 어떤 자치조직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모든 사람들이 더 도민의 힘을 모아서 또다시 한번 제안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행정시장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 그런 것들도 또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도민을 드러내서 좀 하나씩 해가면서 바꿔가는 방법들은 없을까? 그것도 그 안에서 그런 거를 시행하다 보면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좀 자치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도 더 느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얘기하다가 사라지고 또 선거 때마다 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의견이 큰데도 불구하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뭐 총선, 굵직한 선거마다 보통 중앙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준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자기 결정권을 주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이 사탕 발림식의 공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주 자체적으로 좀 어떤 단일안을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확하게는 사탕 발림인 거죠. 그 연방제 형태가 되려면 사실 최소한 헌법에다가 제주특별자치 지위가 좀 있어야 이게 제3자가 보기에도 외교와 국방 이런 것들은 이제 함께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냥 연방제라고 하는 건 내가 보기엔 도민을 상당히 기만한 행위고 이런 게 정말 현실화되려면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 말씀에 약간 덧붙이면은 단계적으로 저도 행정상 선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요약하면은 선거날 우리가 시장님을 뽑았는데 그날 하루만 기쁜 거죠. 다음 날부터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허수아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거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자치조직권, 입법권, 재정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근거가 되면 저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리 설계를 해보더라도 그런 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고 아쉬운 거는 행정장치선제 논의가 사실 우리끼리만 논의였지 최소한 정부와의 교감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법률을 내더라도 정부 입법이 아니라 의원 입법으로는 현재로서 해결이 어려운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조금 쟁점이 돼서 도민들이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보배 국장님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저는 이게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자치권, 기초자치권을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인 건 누구나 동의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논의가 정말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 한 번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에 대해서 실험이 되거나 도전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논의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말로 전적인 권한을 한번 가져가지고 이 지역만이라도 테스트하거나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구나 어떤 것들을 검증하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너무 큰 논쟁 속에서 시장한테도 마찬가지죠.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 치더라도 정말 제대로 권한을 주고 있느냐 이것도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도지사가 제대로 권한과 내용들을 주면서 실험들을 해보면서 어느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같이 실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논쟁만으로서 자치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만 돌고 계속 도지사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그걸 권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치도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권 부활이라고 하는 논쟁과 이 부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로 가닿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역할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지사도 적극 나서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도 설득해 나가는 방식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우리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초자치 시의원들의 감투 싸움이 도민들에겐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시의원을 장악하면 거기에 맞는 그 제대로 온 주민 생활의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서비스를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감투 싸움으로 이렇게 점철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거면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도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논의가 앞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그런 어떤 그 과거의 도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행정시장 직선제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주민 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읍면동장 직선제 혹시 그 부분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읍면동장 직선제가 전 나쁘다고 보진 않고요. 제주도에 172의 리가 있는데 마을로 가시면 리장님을 다 주민이 뽑습니다 직접. 오히려 근린 자체가 더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처럼 일부 뭐 두 개 동은 시범적으로 추천제하고 있긴 하지만 차라리 촛불 자치 확대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아예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뽑아서 40단계 읍면동에서는 해당 지역의 모든 현안들은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는 방안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민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 포함한 도민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한테 요구하는 정책, 뭐 제도 개선 내용, 강보배 국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들에서 시장 직선제나 이런 것들의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좀 몇 가지 지점 내에 테스트할 수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실험으로 들린다고 했을 때 좀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안을 가지고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한 체계를 같이 의원들도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도지사의 협의 과정에서든 아니면은 국회 중앙정부에 설득하기 위해서든 이미 중앙정부에서 자치동 그러니까 동 단위의 어떤 것들 아니면 면 단위의 어떤 것들에서 시범적으로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나 내용들을 내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 되게 적절하게 그 권한들을 걷고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실험들을 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들도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훈진 실장님. 짧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공약을 저는 총선을 통해서 이행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에는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해서 하겠다가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가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고 2022년이 지방선거인데 그러면 원래 총선이 끝나고 내년 정도에는 이 문제를 좀 결론 낼 수 있는 주민투표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송길 총장이 말씀하셨는데 재정 되게 중요한데 제주특별법에 보면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있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됐지만 단 한 푼도 오지 않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행을 해서 재정 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00년대 중반에는 제주도에서 거치는 국세 합이 4천억이었지만 지금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면 저는 제주도가 눈치 안 보고 우리 스스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총선에서 좀 쟁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 총장님. 예. 네, 저도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뭐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화됐으면 좋겠고 사실 역으로 보면 2006년 이전과 지금의 삶을 크게 놓고 보면 더 좋아졌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쪽도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좀 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만한 지위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교진 총장님. 일단은 뭐 이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이제 시장 직선제 관련해서는 이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정확한 이제 시장 직선제에 대한 입장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입장이 좀 표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어떻든 간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자기결정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주민발안제 제도라든지 이제 재정주민투표제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회계 관련한 이제 주민 1% 정도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법률적으로 좀 고정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면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이제 참여율이라든지 자치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제주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나날이 바뀌고 있는데요. 실제 살고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신선 총장님, 네. 제주 많이 바뀌었는데요. 많이 삶의 질 바뀌었죠. 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삶의 질 하면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나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급작스럽게 인구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막 사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중단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제주 상황 속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그 불편함을 좀 체감하고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뭐 삶의 질을 논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만 논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자리가 저는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일단 일할 곳이 있어야 되고요. 일을 하게 되면 그곳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뭐 욜로라는 말도 나오듯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적은 임금이지만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일과 여가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호하는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이게 삶의 질과 연결이 돼서 삶의 질이 이제 낮아진 이렇게 긍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무총장님 삶의 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별자치도 되고 난 후에 이제 인구 증가가 한 23% 늘었습니다.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등록 대수도 한 30% 이상 증가해서 한 15만 대 정도가 더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의 정체 문제, 주차 문제, 이게 일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들이 굉장히 가중됐습니다. 우리 예측치 못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한 이제 그 제주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 48% 되는데요. 또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이게 임금 수위가 제일 낮습니다. 제주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자치도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삶의 질 자체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제주가 살기 좋아서 한동안 제주 이주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삶의 질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나아진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종의 이주 열풍들이 불었었잖아요. 저는 이게 속칭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벌어졌던 열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지만 제주에 대한 일정한 로망, 그리고 제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연의 매력, 기타 다양한 방식들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어떤 실험적인 공간으로서 제주가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시 이 도민들이 이렇게 이주하셨던 분들이 다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실험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벗어나는 것은 제주가 이 방향성도 잃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도 지속적인 개발 문제로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정확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아까 얘기한 욜로나 어떤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고자 했던 도시에서 그 도시로서의 적정한 것에서 실험을 해볼 만한 곳으로서에서 더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주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준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주 열풍은 결국은 이제 제주 다음을 꿈꾸면서 오신 건데 정작 우리는 제주 다음이 아니라 이제 서울의 강남을 꿈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 강남처럼 되는 곳에 우리가 살 필요가 있겠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총장님 말씀처럼 살아봤는데 일단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 예.
월급도 작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정확한 제주가 좀 처한 현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공통된 의견, 제주 많이 변했지만 삶의 질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나아지지 않는 삶의 질, 그 영향을 주는 요인, 사무총장님 가장 큰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네 분. 산업 구조의 다양성이 없는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가 이제 제조업이 없는 상태고 마땅한 이제 그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도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부로 나가는 여괴로 이제 인구가 유출되는 이런 사태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는 이제 어떻든 주민 생활의 이제 쓰레기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더욱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나 아니면 도지사나 도의회 의원들이 정치권에서 제도나 법률이나 이제 재정을 투여하는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도민들에게 투여가 돼야만이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라도 좀 다가서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삶의 질 나아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 뭐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이제 느끼기에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게 교통과 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편하자고 도로를 내고 더 편하자고 플라스틱이라든가 일회용품을 썼던 것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돼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자차를 이용하고 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군데를 들려야 할 때는 좀 불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차를 이용해서 평소에 1시간 정도면 되는데 1시간 반의 시간을 들여서 오는데요. 어느 한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가 의식을 바꾸는 삶의 패턴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정책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반영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호진 실장님은 뭐가 가장 불편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요인이? 저는 임금이 가장 큰 불편함이죠. 그러니까 노동 조건이 별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파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전체 사회적으로 슬로건은 투자하기 좋은 곳,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제주도를 명명해 놨지만 정작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오히려 실제로 주민들 개개인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농사짓기 좋은 곳, 농업하기 좋은 곳, 기업하기 좋은 곳과 함께 노동하기 좋은 곳을 만들어야만 개개인의 삶이 저는 보장되지 않겠나. 그런 사회로 좀 전환될 때만이 개개인의 삶이 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좀 보여집니다. 네. 강보배 국장님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타 지역으로 나가신 분들을 이제 전국 활동하면서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제주에 왔다가 다시 나가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하셨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는 제주가 너무 핫해서 다시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주의 어떤 자연이나 새로운 가치관을 찾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일을 할 거여가지고 산업구조나 이런 것에 흔들린다기보다는 집값에 흔들리는 경우, 그러니까 땅값, 집값에 흔들리는 경우가 엄청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핫해지니까 너무 비싸지고 적정하게 실험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동네로서에 대한 지점이 아니고 여기에 있으면 이 부담까지 지면서 임금은 낮고가 나중에 이어지는 거죠. 집값이 가장 기본으로 높으니까. 다만 지금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집값이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수준과 실제 삶에 적정하게 살 수 있는 수준하고는 여전히 괴리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주도에서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점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실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낮은 임금 그런 체계 산업 구조라든지 2차 산업이 없는 부분. 그렇다고 개인이 다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총선 계기로 해서 어떻게 좀
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 부분입니까? 우리 나온 얘기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산업구조 부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건들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라고 하는 지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로서 이 문제를 보완할까라는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구조는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2차 산업이 없다, 제조업이 없다는 건 어쩌면 미래 사회로서에 대한 지점은 더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 점점 자동화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자리고 이것들을 제조업 중심 도시들이 되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기존의 일자리들이 점점 줄고 있고 그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경남 뭐 이런 데들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제주는 그런 부담은 훨씬 덜한데 생활적인 지점에서 주민들한테 정말 생활적인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집값 얘기했는데 제도적으로 충분히 이건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적정한 집값에 대한 지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계할 수도 있고 집값에 대해서 만들 때 어떻게 공표해가지고 실제 든 돈에 대해서 공표해서 적정 비용을 만들 수 있는 법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생활적인 밀접한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이 주민들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것들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산업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 삶에 대한 지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의 이제 자생적인 향토적인 산업 구조 자체를 만들지 못한 게 그 원인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 관련한 부분이 이제 침체가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제주 경제가 휘청거리고 이번에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관광 산업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제주도 자체의 자생력을 가진 경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하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또 관광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그 자생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주 동서남북 이렇게 있는데 뭐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뭐 균형 발전 사업들을 이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뭐 관심도 있고 한데요. 인구가 늘어나고 물론 한동안 이주 열풍이 불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정체 상태긴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그 도민들이 살 수 있는 그 도심 인프라 확충, 뭐 도로 확충이든 기타 이런 기본 인프라 확충들은 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적정하게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도민사회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도의에서는 이제 정책의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인구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있거든요. 인구 기준. 저도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지난번 얘기했지만 환경총량제가 이제 법제화되면서 그러면 10년 단위로 제주도에 지속 가능한 각종 지표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그 틀 속에서 적정한 인구도 한번 계측해 보고 그 근거에 맞춰서 사회 인프라를 좀 확충하는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순위는 저는 도로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살 수 있는 생활적인 부분들 쓰기라든가 오페스 처리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문제가 돼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도민들 생활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환경총량을 제대로 활용한 지표를 설정한 이후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되 우선순위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통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이루어졌죠.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망을 확대해서 뭐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로를 또 신설한다든지 이제는 좀 그 마인드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제 수요 관리 이 측면의 정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도가 전부 다 지방도로 편입이 돼서 지방 재정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관리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국도는 국비 지원 도로로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의 유지 관리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방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안 좋아요.
우리 도민들도 운전하다 보시면 도로 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게 지방배 부담이 가중돼서 제대로 이게 수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든 간에 이제 수요 관리 원칙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동차도 이제 차고지 증명제가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증가되는 어떤 수요를 행정에서 통제를 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100% 활용할 거냐라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도심 인프라 중에 혹시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인프라가 혹시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도시 도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도시 집중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서귀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서울 중심으로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듯이 제주도도 제주시 중심으로 의료, 뭐 교육,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균형 발전에 좀 저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도민의 삶의 질과 영향이 있고, 왜냐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전무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좀 머무를 수 있어야 이런 것들이 좀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년, 일자리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역적으로도 좀 안배가 좀 될 수 있도록 정책들이 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살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의료 문제는 워낙 많이 뭐 다른 분야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도 의료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귀포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가 또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일어나는 생활 문제들이 교육이나 의료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생활, 뭐 아까 교통이나 쓰레기 문제들이 당연하게 접근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잘 삼남 삼북이 균형 있게 가고 있는가는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매번 안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저희 서귀포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언론사조차도 사실 안 넘어와요. 제주시는 다 가는데 그건 뭐냐면 한라산이 아무리 높아도 태산보다 한라산이 더 높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굉장히 그 서귀포의 소식들이 제주시로도 전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주시로만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게 또 발전에 저해가 되고 삶의 질과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좀 뭐 산남 삼북 심각한 문제는 알겠는데, 전 이와 함께 전 읍면과 동지역의 좀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책을 보면 그 서귀포시 중심이나 제주시 과거의 원도심 관련된 도시재생 관련된 다양한 사업은 있지만 정작 읍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제도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읍면에 더 많은 막대한 예산과 인프라를 좀 투자해서 읍면 지역에 사는 게 차별받고 소외받는 게 아니라 읍면 지역에 살면 모든 게 더 편해지는 그 정도까지 정책이 좀 가야만 집중화, 그러니까 산남 삼북과 함께 이 문제도 함께 좀 거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일정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 관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바뀌었다는 지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되게 균형 발전 얘기할 때 시설 인프라,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시설 같은 거 지어도요, 안 이용이 되는 거예요. 보통 어떤 시설들이 읍면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로 균형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막 만들어지는데, 정작 이거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지점들로 만들어지지 않는 건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균형 발전을 하는데 체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계 정보죠. 의료시설 몇 개 있어, 문화시설 몇 개 있어, 이런 식의 평가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같이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들이 같이 담겨야 된다, 이런 생각 하나랑요. 다른 하나는 인구 증가를 기준으로 이때까지 계획들은, 도시 계획들은 수립돼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많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 총량제라고 하는 방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을 중심으로 도시는 어떻게 적정해야 되는가, 그 속에서 주민의 삶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점들을 가지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수립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나 나나 다 도시를 성장시키는 계획들만 수립하다 보니까 균형 발전일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건 도시 간의 균형뿐만 아니라 도시의 적정한 균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담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균형 발전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선 후보자들한테 요구할 만한 정책 공약, 제도 개선 내용, 강호진 실장님부터. 저는 이제 제주도의 좀 간판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집안에도 보면 가훈을 입는 집안은 돈을 잘 벌자라고 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자라고 쓰지. 자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법적 비전이긴 한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후보가 동의하는 거는 환경의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당선된 이후 당선된 과정에서 보면 환경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관련된 법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환경의 가치를 우선시한다고 말씀하시면 국회의원 되신 다음에 반드시 국제도시라는 그 법적 비전을 환경의 중심을 가치로 한 법으로 좀 바꿔서 제주 다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장님은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제도적인 면보다 저는 이제 중앙정부의 국비를 어떻게 이 후보자들이 이제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해낼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공약은 낱말하는데 거기 그 공약에 따르는 이제 재정 수립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후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지금 공약 사항에 맞는 재정 지원 계획까지 좀 도민들에게 좀 알려져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강보배 국장님 어떤 정책 제안 있습니까? 저는 이게 삶의 질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얘기지만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들이 지금은 좀 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거 때는 되게 지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중앙 정치에 대한 지점에서 너무 갇혀 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작 목소리를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에 대해서 지역구 관리라고 하는 차원들은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더 주민들한테 긴장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국민 소환제 같은 식으로 국회의원들도 소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 보면 국민 소환제도 사실은 삶의 질 향상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신순 총장님 어떤 제안이요? 네, 저는 뭐 앞에서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돼서 제주의 어떤 소상공인들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10인 이하의 기업이 한 8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또 근로자들도 살 수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있으면 좀 살만나는 제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공존의 문제, 과연 제주 사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보배 국장님, 제주 공존하는 제주 사회 지금 얼마나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최근 일정한 시기 동안 되게 제주가 다이나믹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곳곳에서 갈등이 충돌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존재하고 뭐 환경과 아까 얘기했던 발전 어떤 개발에 대한 지점에 대한 갈등들도 존재하고 또 지역의 현안들 속에서도 이주민 또 선주민이라고 불리는 어떤 주민들의 관점들도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공존이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 공존을 나누기 위한 장 같은 거는 계속해서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존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되게 핵심일 텐데 지금은 각자의 입장들이 되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행정도 이를 반영하는 체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세대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도 없고 떠나고 싶은 청년들은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제주도가 싫다 이러면 떠나는 거고 또 이주하신 분들도 왔다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거고 환경과 개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고 행정은 피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 기존의 개발이라고 했던 관점들로 그대로 진행되고 공존을 위해서는 같이 논의하는 것이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행정이 적극 나서서
공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되게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강호진 실장님, 제주의 공존 정도 몇 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공존이 현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서민하고는 공존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이라든가 재벌 그리고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는 게 많죠. 지방세 감면제도 하더라도 엄청난 감면제도가 있지만 정작 서민들한테 대부분 해당이 없어요. 오히려 투자진흥지구 업체한테 깎아준 저희가 국세지방세 합의 8,200억인데 도민들한테 나눠준 게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공존은 필요하지만 공존의 방향과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지향점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 대다수 도민들이 한테 가는 방식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신선 총장님. 네, 제주의 그 핵심 가치가 청정과 공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주가 공존해야 되는 대상과 어떤 숙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공존해야 되는 건데요. 제주도라는 그 자연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공존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거는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쓰레기 문제라든가 어떤 난개발이라든가 에너지 문제를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공존인데요. 원주민과 이주민이 어떻게 잘 융합해서 공유를 할 것이냐, 공존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공존도 좀 장소와 공간에 대한 공존.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러면은 아파트 단지가 낮에 좀 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거기를 공유해서 좀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울 수 있게끔 한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그리고 토론이 그리고 의견들이 나눠지는 장들이 있으면 공존을 위한 공유되는 제주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주 공존 어느 정도나 평가하십니까?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이제 순우름이라는 굉장히 이제 공동체 문화가 정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강화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지 자본이 들어오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 간의 이런 순으름 문화가 사라지고 또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난무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제 순으름 문화의 그 재확인할 시점이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뭐 이주민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는 대화와 소통을 충분히 해야만이 풀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이 있을 때에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거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고 거기에 합의점을 갖는 훈련의 장들이 제도적으로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구적인 그 자연과의 사람의 공존, 사람과 사람 간의 공존이 좀 이루어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네요. 네. 우선 그 공존의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 문제. 이신선 총장님 뭐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은 조금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이제 장애가 있는 분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알아보는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식당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 그 사회에서는 그런 게 공공기관 중심으로만 되고 있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이 사람 간에 나오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인프라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무래도 장애인, 비장애인 문제, 가족에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아마 인식들이 아직도 좀 격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삼남은 잘 알고 있지 모르죠. 삼남은 잘 알고 있지 모르지만 저는 제주이 상당히 심각하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매해마다 1,000원씩 쓰는데 대중교통 시스템에 그 시스템 안에 정말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버스 이용할 수 있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꾸 행정에서는 돈을 쏟아붓지만 정작 그 정책 설계 내에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게 있고 오히려 정책은 장애인분들은
특별교통수단으로 자꾸 이동시키면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생활에서는 우리한테는 요일별로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라고 하지만 정작 장애인 입장에서는 휠체어 타고 가서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상당히 저는 그 비배제적 관점으로 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민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공공 분야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관점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꿔놓지 않으면 민간은 더 어렵다는 거 보는 거죠. 예. 예.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장애인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이제 재정적인 배려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그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용이 이제 폭주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 지원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신선 총장님 말씀했지만 이제 이동권에서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도로 구조라든지 보행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배려가 되어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자꾸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 관련해서 이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는 이제 똑같은 생활권으로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의 눈높이에 일반 사람들이 같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제 일반 사람들 눈높이에 장애인분들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장애인분들 눈높이에 일반 사람들이 맞춰져서 정책이나 예산도 거기에 가야만이 진정한 이제 그 상생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강보배 국장님. 예, 앞선 이야기들과 저도 적극 공감하면서요. 결론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실제로도 일반 시민들이 가다가 다쳤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겪는 불편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일반 시민들 자체들이 편리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편리한 건 일반 시민들도 되게 편리한 지점들이잖아요. 모두가 같이 편리하게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편리한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 장애인들이 편리하다고 하면 당연히 비장애인들도 편리한 거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생각하고 특수한 경우로서 구축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개선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이런 사업들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평등을 그 실현하자 이런 문제의식에 출발해서 요즘은 제주도에도 뭐 담당 직제도 있고 성평등 정책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제주의 성평등 뭐 정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성평등 정도 아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은 그 여성과 남성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성평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성평등 지수를 조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발표가 2017년도 발표가 있는데 2017년도에 제주는 상위 지역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니 성평등 의식 문화 수준은 13위, 16개 시도 중에 13위면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안전 분야는 12위. 그래서 성폭력이라든가 이 밤에 이제 밤길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여성들이 취약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 분야는 11위로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적만 보고 성평등 상위 지역이니까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서귀포 YWCA에서 지역 방송과 신문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관광지의 리플렛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그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실시해 봤는데 성평등적인 내용보다 성차별적인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주도민들의 성평등 의식을 개선
벗어나는 것과 비롯해서 매체를 통한 그 도민들이 받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아마 매체를 제작하는 제작자들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방송만이 아니고 이 리플렛 만드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보면 도민 전체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성평등 의식 개선 캠페인이라든가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권위가 서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시점이 행정에서 보면 된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 중에 여성이 과연 몇 %일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성 위주의 고위공직을 차지하고 있죠. 행정에서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로 그런 문화가 퍼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 성평등 문화는 행정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있고 그래야만이 이제 지역 사회가 그런 문화가 이제 급속하게 좀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뭐 30%를 여성으로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성평등에 위배되는 사항이죠. 이런 할당이 아니라 뭐 50대 50으로 이렇게 가야 되냐만이 진정한 여성들의 권위를 찾을 수 있고 정책에 목소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오히려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보장할 수 있는 강한 좀 정책들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다시 또 돈 얘기를 좀 드리면 그 임금 구조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구조가 심각합니다.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남자보다 여성이 70%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구조를 좀 사회적으로 깰 필요가 있고 민간이 어려우면 저는 행정 차원에서 행정기관과 계약을 맺는 민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여성 성평등 관련된 예산, 그래서 계약 준수제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이게 나중에 사회로 갈 수 있는 건 조건이 있는 거. 두 번째 또 한 얘기는 도청 예산이 5조인데 이제 제주도가 그나마 잘했다고 평가받는 게 성인지 예산인데 그 내용을 좀 돌아보면 안타까운 거는 약간 형식적인 게 아니냐. 성인지 예산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그 건건마다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성인지성이 별로 없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저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좀 시작을 해서 민간으로 전파돼가는 방식으로 좀 성인지 관련된 정책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강보배 국장님 성평등 지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점 내에서 고민들이 좀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평등 정책을 바라볼 때 여성들을 위한 정책으로 되게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권리 신장이 이루어져야 실제 남성들의 부담도 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균형적인 지점 내에서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되게 권위적인 사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권위적인 사회였던 것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 내에서 성평등 정책을 바라봐야 되는데 최근 되게 이것이 너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냐 이런 식의 갈등들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실제로는 기존의 남성들이 지고 왔던 부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여성의 권리가 신장돼야만 실제로는 이 부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서 성평등 정책을 바라볼 게 아니고 같이 공존하기 위한 정책임을 좀 같이 인식하고 일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안 그 제주에 이주 열풍 불면서 일부 한 동네에서 이제 이주민과 원래 살던 주민 간의 이제 뭐 갈등 이런 부분들 나타나는 지역도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공존해야 됩니까? 그 제주도에서 2018년도에 조사한 제주 사회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들이 이제 제주에 와서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언어와 간습 관련한 지역 문화가 있고요.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좀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교통 환경과 접근성, 그다음에 주택 마련 관련한 거주 환경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제주에 살기가 힘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주의 그 주민들과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서로 대화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고향에도 가면 이제 이주민들이 계신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좀 잘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담을 쌓아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그다음에 이주민들도 마찬가지 이 지역 주민들하고 좀 다가서서 열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문제가 있을 때 의견이 굉장히 차이가 나서 오히려 이제 마을의 이제 큰 결정을 앞둬서 분쟁만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제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만났던 이주민하고 사실 갈등이 별로 없었거든요. 일도 같이 잘 하고 하는데 약간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일부 마을 여기는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과거보다 상당히 저는 그래도 가면 갈수록 좀 융합되는 좀 추세가 있지 않나 저거 보여집니다. 뭐 몇 년 전에는 상당히 이장님 뽑을 때도 상당히 갈등 많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이제 이런 갈등 구조를 좀 풀어보자는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엔 아예 말도 안 하지만 요즘 그래도 말이라도 하면서 지내는 이제 마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해서 갈수록 네. 저는 좋아진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 진행하다 보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제주 공존사회 만들기 위해서 총선 후보들한테 요구하는 제안하는 정책 공약 내용. 예, 강보배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공약이라기보다는 청년, 이주민,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들여다본다고 하면 변해가는 사회, 관습, 기존의 관습과 기존의 제주의 문화라의 속에서 새롭게 변해가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문화의 변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속에서 갈등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의 변화의 지점을 같이 논의하고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장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을 대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민들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처럼 같이 함께 풀어나가는 사람으로서 같이 해나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신선 총장님 말씀 주셨지만 저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아예 법제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단순히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회가 뭐 교육, 문화, 노동, 이동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수준의 내용을 우리가 제주특별법에 담아서 유니버셜 디자인 제도가 법제화되고 그에 근거해서 제주사회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서귀포 먼저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제주도가 그 제주형 공존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건 아주 예전 얘기인데 아나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쩌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거 이게 공유의 어떤 첫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주도가 이제는 고부가 가치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정말 천연 자원이나 인적 자원을 잘 보존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존 공유의 어떤 정책들이 조금 제대로 국가가 또는 국회의원이 되면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제 빌공짜 공약이 아닌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을 좀 제시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든 제주도가 미래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라는 정확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선명성을 좀 이제 정확히 드러내서 도민들의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제주도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라는 예측 가능성이 이번 선거에만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 완성은 정치권의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 정치는 유권자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